오늘은 화요일 오전 9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형 보험회사 본사 앞에 한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박철수, 올해 72살입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등은 꼿꼿하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차 보입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구두,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죠. 철수는 41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1976년 23세의 나이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2017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한 길만 걸어왔죠.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철수에게도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3년 전인 2022년 45년을 함께한 아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아내였기에 더욱 큰 충격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하지만 철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직 돌봐야 할 가족이 있었거든요. 딸 미선과 사위 상민, 그리고 20살이 된 손자 준호까지. 특히 대학생인 준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이면 철수는 반드시 이곳 보험회사를 찾습니다. 41년간 모은 퇴직금과 연금을 바탕으로 가입한 변액보험 5억 원과 종신보험 2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서죠. 이 돈은 철수에게 그냥 돈이 아닙니다. 손자 준호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미천이자 딸 미선에게 물려줄 유산이기도 하거든요. 철수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6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절대 대충 때우지 않죠. 아내가 늘 강조하던 말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보, 몸이 건강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오전에는 주로 집안 정리를 하거나 시장에 나가 장을 봅니다.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죠. 저녁에는 준호가 종종 찾아와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지 뭐. 준호는 공부는 잘하고 있고, 네, 걱정 마세요. 장학금도 받고 있으니까 학비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철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보람을 느끼곤 하죠. 집을 나서기 전 철수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비록 혼자 살지만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에 갈 때는 더욱 신경을 쓰죠. 큰 돈을 다루는 곳이니만큼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사위 상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보험회사 가시는 날이죠? 상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23년 전인 2002년 딸과 결혼한 후 지금까지 한결같이 효자 사위 노릇을 해왔거든요. 명절이면 빠짐없이 찾아오고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 준비를 도맡아 처리해줬습니다. 그래, 오늘 가려고 하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요즘 지하철도 복잡하고. 아니야, 괜찮다. 나도 아직 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그러시구나. 그런데 아버님, 혹시 보험 관련해서 새로 알아보실 상품이 있으시면 저도 함께 상담받고 싶은데요. 미선이 건강보험 좀 보강하려고 하거든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보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반가웠죠. 딸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상민아, 그럼 나중에 함께 상담받아보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버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기분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가족을 챙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딸을 잘못 시집 보내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곤 했거든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철수는 오늘 확인해야 할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변액보험의 수익률 변화,
종신보험의 만기 일정, 그리고 수익자 변경 관련 서류들까지 꼼꼼한 성격답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려고 했죠. 41년간 세무 업무를 해온 철수는 중요한 일은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7억 원이라는 큰 돈을 다루는 만큼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하면서 철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서울의 모습들이 지나갔죠.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렸습니다. 보험회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VIP 상담실로 올라가면서 철수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루틴 업무일 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15층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철수의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될 것입니다.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내리서 바닥에는 철수의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보험회사 VIP 라운지는 언제나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 벽면에는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죠. 접수 데스크에서 철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김영희 지점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박철수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지점장님께서 곧 나오실 겁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대기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보험 증서들을 꺼내 한 번 더 점검했죠. 변액보험 증서, 종신보험 증서, 그리고 지난달 받은 운용 보고서까지 41년간 세무 업무를 해온 습관으로 중요한 서류는 항상 두세 번 확인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로 3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죠. 일반적인 보험 상담 고객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철수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봤습니다. 보험회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들은 접수 데스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담을 받으려면 먼저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냥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둘째, 상담 관련 서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험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증서나 계약서, 최소한 신분증이라도 손에 들고 있기 마련인데 이들은 빈손이었어요. 셋째, 계속해서 철수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자꾸 철수에게로 향했죠. 마치 철수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41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정직한 납세자부터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까지 오랜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죠. 지금 저 세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수상했습니다. 박철수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죠? 김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50살인 김영희는 이 보험회사의 베테랑 지점장입니다. 20년 넘게 보험업계에서 일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죠. 철수와는 5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아니에요, 영희 씨.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 선생님 같은 고객분 모시는 게 저에겐 영광이죠. 김영희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5년간 한 번도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적이 없고 보험료도 항상 정확한 날짜에 납부하는 모범 고객이었거든요. 더욱이 인격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김영희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 보러 오셨나요? 변액보험 수익률 좀 확인하고 종신보험 만기 관련해서도 상담받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김영희가 안내하는 대로 철수는 개별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철수는 로비에 앉아 있던 세 남성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상담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저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상담실은 아늑하고 조용했습니다. 김영희가 컴퓨터를 켜고 철수의 계좌 정보를 불러왔죠. 선생님, 변액보험 수익률부터 보시겠어요? 네, 부탁합니다. 김영희가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김영희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김영희가 중얼거리며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이마에는 살짝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1년간 세무 업무를 해오면서 컴퓨터 화면 너머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는 감각이 생겼거든요. 지금 김영희의 반응은 분명 뭔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스템이 좀 느려서 그래요. 김영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철수의 눈에 들어왔죠. 김영희는 화면을 이리저리 뒤져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마치 믿을 수 없는 일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른 시스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보험, 계약 관리 시스템이었죠. 철수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나자 김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철수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김영희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확인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김영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보험업계에서 일해온 경험상 이런 일은 처음 봤거든요. 철수는 김영희의 반응을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분명 자신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섣불리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김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다른 보험 상품에 새로 가입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왜 그러시죠? 김영희의 질문에 철수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자신은 5년 전부터 변액보험과 종신보험 2개만 유지해오고 있었거든요. 김영희는 화면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했어요. 철수에게 당장 모든 걸 말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었고 우선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김영희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년 넘게 보험업계에서 일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처음 마주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했어요. 철수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선생님, 시스템 점검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로비에서 차라도 한 잔 드시면 어떨까요? 김영희의 제안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사실 철수를 잠시 상담실 밖으로 보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럴게요. 그런데 영희 씨, 정말 별 문제 없는 거죠? 네, 선생님.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걱정 마세요. 철수는 상담실을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커피 자판기 앞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뽑아 들었죠.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까 봤던 세 남성은 여전히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나타나자 이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시선을 보냈어요. 한 명은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실제로는 신문 너머로 철수를 관찰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철수를 촬영하는 듯했습니다. 철수는 41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봤습니다. 탈세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들, 심지어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까지 오랜 경험으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겼죠.
지금 저 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들 중 한 명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체격이나 걸음걸이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15분 정도 지난 후 김영희가 로비로 나와 철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시스템 정상화됐습니다. 다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상담실로 돌아간 철수는 김영희의 표정이 아까보다 더욱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어요. 김영희는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글씨를 쓰는 동안에도 계속 문 쪽을 신경 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선생님, 변액보험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가 철수의 보험 증서를 받아들면서 재빠르게 메모지를 증서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동작이 자연스러워서 만약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였죠. 철수는 보험 증서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끼워진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김영희의 글씨로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계약에 위조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니 침착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철수는 메모지를 다시 증서 사이에 끼워 넣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내심은 충격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위조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희 씨, 수익률은 어떻게 나왔나요? 철수가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죠. 네,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일부 수치에 대해서는 본사의 재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김영희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긴장감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어요. 그때 상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죠. 실례합니다. 저희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문 밖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에서 봤던 3명 중 1명의 목소리 같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상담 중이시거든요. 접수 데스크에서 예약해 주시면. 김영희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남성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30분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지만 김영희와 철수는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정말 일반적인 보험 상담 고객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김영희는 다시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급박한 내용이었어요. 로비에 있는 세 남성이 선생님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안팀에 연락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화장실 간다고 하시고 비상계단으로 나가세요. 철수는 메모를 읽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감시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41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로 단련된 침착함으로 상황을 판단했죠. 우선 김영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 씨,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15층 화장실 말고 16층으로 올라가시면 더 깨끗해요. 김영희의 말은 16층 비상계단을 이용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철수는 로비 쪽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세 남성 중 1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철수는 더욱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철수는 재빠르게 들어가 16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한 남성이 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죠. 다행히 문이 먼저 닫혀서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16층에 도착한 철수는 김영희가 말한 대로 비상계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16층 비상계단에서 철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김영희가 보안팀에 연락했다고 했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죠. 철수는 17층으로 올라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17층은 조용했고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복도 끝 창가에서 밖을 내려다보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철수가 돌아보니 사위 상민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가쁜 것으로 보아 급히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철수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민이 어떻게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상민아, 내가 여기 왜 있어? 제가 1층에서 아버님 뒤따라 올라왔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상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제나 보던 다정한 미소 대신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눈빛이 어딘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무슨 급한 일인데? 아버님, 미선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이 쓰러졌다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을까요? 뭐라고? 미선이가 쓰러졌다고? 네,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3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상민의 말은 급박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면이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상민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수술비 3억 원이라는 금액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지. 어느 병원이야? 철수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는 순간 상민이 철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병원 가기 전에 먼저 보험금, 수령 절차부터 밟아야 해요. 응급수술이라서 선불로 내야 한다고 하거든요. 보험금은 나중에 청구하는 거 아니야? 일단 병원비부터 내고. 아니에요. 아버님,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미리 보험사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상민의 말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철수는 41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각종 보험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상민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많았어요. 상민아, 미선이한테 전화 좀 해봐. 아버님,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철수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상민이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시간이 너무 급해요. 의사 선생님이 30분 안에 수술비 준비 안 되면 다른 환자를 먼저 수술한다고 했어요. 상민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강압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23년간 효자 사위로 지내면서 한 번도 이런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왜 미선이가?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상민이 갑자기 철수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상민의 모습이 철수에게는 낯설기만 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깜빡거렸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일단 보험 해지부터 하시고 병원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상민이 본격적으로 보험 해지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응급 상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지금 15층에서 상담받고 계시던 거죠. 자칫 내려가서 보험금, 수령 절차 밟아요. 철수는 김영희가 준 메모지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위조 흔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당부. 지금 상민의 행동을 보니 김영희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상민아, 그런데 넌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 그게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거든요. 상민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1층에서 봤다면서 어떻게 정확히 17층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철수는 16층에서 17층으로 계단을 이용해 올라왔는데 말이에요. 1층에서 봤다고? 그럼 나를 따라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선이가 위험하다고요. 상민이 점점 더 초조해했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철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김영희의 경고, 로비의 수상한 남성들, 그리고 지금 상민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민아, 미선이가 정말 응급실에 있다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보험 이야기만 하는 거야? 철수의 질문에 상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당황했어요. 그게 병원에서 보험 확인서를 먼저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어느 병원인지 정확히 말해봐.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아버님,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상민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백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했던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철수는 이제 김영희가 왜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23년간 믿어왔던 사위가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상민이 다시 철수의 팔을 붙잡으려 하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사람들은 보안요원 2명과 김영희였습니다. 김영희는 철수를 발견하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시죠? 네, 영희 씨. 다행히 무사합니다. 상민은 갑자기 나타난 보안요원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아버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보험사 보안팀입니다. 철수 선생님 관련해서 긴급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김영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안요원 중 한 명이 상민에게 다가왔어요. 실례지만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신분증을 요구하시는 거죠? 전 그냥 장인어른 모시러 온 건데요. 상민이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보안요원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상민은 마지못해 신분증을 꺼냈어요. 김영희가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15층 상담실로 가시겠어요? 확인해 드릴 게 있어서요. 네, 좋습니다. 일행은 함께 1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상민은 내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로비에 있던 세 남성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상담실에서 김영희는 컴퓨터 화면을 철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것부터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철수 명의로 가입된 보험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철수가 알고 있던 변액보험과 종신보험 외에 무려 15개의 추가 보험이 더 가입되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보험들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 보험료 총액을 보니 월 350만 원이 나왔어요. 자신의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김영희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내역이었어요. 최근 10개월 동안 선생님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12건 접수되었습니다. 총 6억 원이 이미 지급되었어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병원들에서 발급된 진단서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간암, 폐암, 심장병 등 중대한 질병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병에 걸린 적도 없고 이런 병원들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게 위조된 거예요. 김영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선생님에서 박상민 씨로 변경되어 있어요. 변경 날짜는 지난 8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건 아버님이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제가 대신 관리하려고. 박상민 씨, 보험 수익자 변경에는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서류들의 서명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안요원이 감정결과서를 내밀었습니다. 철수의 서명을 분석한 결과 모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김영희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보세요. 선생님 명의로 개설된 가상 계좌가 8개 더 있습니다. 이 계좌들을 통해 다른 보험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 세탁되었어요. 총 규모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철수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41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명의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10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점이에요. 김영희가 타임라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선생님 주변에 소형 카메라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집안 곳곳, 심지어 화장실까지요. 선생님의 일상 패턴, 보험 방문 시간, 개인 습관들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개월간 자신의 모든 사생활이 감시당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박상민 씨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서명을 위조하고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범행 시점을 정했습니다. 상민은 이제 완전히 관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최종 단계였어요. 선생님의 변액보험과 종신보험 총 7억 원을 해지해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김영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계획이 성공했다면 박상민 씨는 총 13억 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겁니다. 기존에 빼돌린 6억 원과 오늘 타겟인 7억 원을 합쳐서 말이에요. 철수는 23년간 믿어온 사위가 이토록 치밀한 계획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상민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김영희가 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부인이 3년 전 돌아가셨을 때도 관련이 있나요? 당시 의료진들이 이상하다고 증언했거든요. 상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더 큰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보였어요. 부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전 평소 복용하시던 혈압약이 바뀌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박상민 씨가 직접 약국에서 가져다 드렸다고 하더군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죽음마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김영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사팀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은 피해자이시고 모든 손실은 복구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철수에게는 돈보다 더 큰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23년간 믿었던 가족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이었죠. 상민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 차림의 수사관 5명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선중년 남성이 수사팀장 이정석이었어요. 올해 52살인 이정석은 15년간 보험 사기만 전담해온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박상민 씨 맞죠?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정석이 영장을 내보이자 상민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장인어른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박상민 씨, 아니 정확한 이름은 김정훈 씨죠. 이정석의 말에 철수와 김영희 모두 놀랐습니다. 상민의 이름이 가짜였다는 뜻이었거든요. 23년 전부터 박상민이라는 위조 신분으로 살아오셨네요. 본명은 김정훈, 1977년생, 보험 사기 전과 사범입니다. 이정석이 상민의 진짜 신분을 공개했습니다. 철수는 23년간 사위라고 부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전과는 1999년 22세 때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였죠. 그때부터 이미 이런 수법을 써왔군요. 김정훈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이 상담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럼 미선이와의 결혼도 모두 계획적이었다는 말입니까?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훈은 2001년부터 선생님을 타겟으로 정했어요. 세무공무원 출신의 재산이 많고 딸이 하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죠. 이정석이 조사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딸 미선 씨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선 씨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서 6개월간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결혼까지도 철저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정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정우는 지난 23년간 총 7개 가정의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중년 이상의 부유한 가정, 딸이 있는 집안을 타겟으로 삼았죠. 김영희도 경악했습니다. 이런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범죄는 처음 봤거든요. 각 가정에서 평균 3억 원에서 5억 원씩 빼돌렸습니다. 선생님이 최대 규모였어요. 13억 원을 목표로 했으니까요. 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기에 당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럼 다른 가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가정이 파탄났어요. 노부모는 요양원에 맡겨지고 부부는 이혼했죠. 김정우는 목적을 달성하면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정석의 설명에 철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그런 운명을 맞을 뻔했던 거죠. 선생님, 부인 사망 건도 재수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내가 독살당한 건가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혹이 많아요. 김정훈의 이전 범행들을 보면 3건의 가정에서 노부모가 의문사했거든요. 김정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 없어요. 그럼 박철수 씨 아내가 복용하던 혈압약을 바꾼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정석이 증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시기 2주 전 김정훈 씨가 직접 약국에서 다른 혈압약을 가져다 드렸죠. 그 약은 부인의 다른 복용 약물과 상극이었어요. 철수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상민이 더 좋은 약이 나왔다며 아내의 혈압약을 바꿔줬던 일을요.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김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험 사기만으로도 충분히 중형을 받을 상황인데 살인죄까지 추가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했거든요. 김정훈 씨, 로비에 있던 공범 3명은 이미 체포됐습니다. 이정석이 추가 정보를 알려줬어요. 이들은 김정훈 씨와 10년간 함께 활동해온 전문 사기 조직이에요. 역할 분담이 명확했죠. 한 명은 감시 담당, 한 명은 서류 위조, 마지막 한 명은 자금 세탁 담당이었어요. 철수는 오늘 로비에서 본 3 남성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노골적으로 감시했던 그들이 바로 공범들이었던 거죠. 총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김영희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50억 원이 넘어요. 김정은 조직이 23년간 벌인 모든 범죄를 합치면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50여 개 가정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10여 개 가정은 완전히 파탄났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운이 좋으셨어요. 김영희 지점장님이 미리 발견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이정석이 김영희를 치켜세웠습니다. 만약 오늘 계획대로 됐다면 선생님은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한 누명까지 쓸 뻔했어요. 대포 통장 명의자로 몰려서 선생님도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었거든요. 철수는 아찔했습니다. 김영희가 아니었다면 정말 모든 것을 잃을 뻔했군요. 김정훈이 끌려나가면서 철수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이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3년간의 거짓말 끝에 던진 마지막 거짓말일 뿐이었죠. 수사팀이 떠나고 나서 상담실은 적막했습니다. 철수는 의자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 미선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일 말이에요. 2시간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철수는 이정석 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41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철수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피해자로 앉아 있는 것은 처음이었죠. 선생님, 가족들에게 연락은 하셨나요? 미선이한테는 연락했는데 아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배어 있었습니다. 23년간 아버지이자 장인으로 믿고 딸은 상민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딸에게 전해야 할까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45세인 미선은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아버지로부터 급히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른 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상민이는 어디 있어요? 미선이 주변을 둘러보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이정석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앉으시죠.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미선은 아버지와 수사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박상민 씨, 정확히는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상민이가 왜? 미선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선 씨, 남편분의 실명은 김정훈입니다. 23년 전 위조 신분으로 미선 씨와 결혼했어요. 이정석이 신분증 4번을 내밀었습니다. 김정훈의 진짜 신분증과 박상민 명의의 위조 신분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간 함께 산 남편이 가짜 신분이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철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아, 아빠도 충격이 크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 이정석이 조사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김정훈은 전문 보험 사기범입니다. 지난 23년간 7개 가정의 사위로 들어가 같은 수법을 썼어요. 7개 가정이요? 미선이 경악했습니다. 네, 미선 씨가 마지막 타겟이었어요. 김정훈의 목표는 아버님의 전 재산 13억 원을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준호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는 미선 씨의 친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법적 아버지가 바뀌게 될 수도 있어요. 20살인 준호도 오늘 오후에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올 예정이었습니다. 미선 씨,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정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정훈이 미선 씨 어머님 사망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요? 엄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혈압약을 바꾼 것이 심장마비의 원인이었을 수 있어요. 김정훈이 직접 가져다 드린 약이었죠. 미선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죽였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아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상민이가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철수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선아, 너한테 잘못 없어. 우리 모두 속은 거야. 하지만 23년이에요. 아빠,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선의 울음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인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준호의 질문에 미선은 더욱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철수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일단 앉아라. 준호는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빠라고 부른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었어. 우리 가족을 속이고 돈을 훔치려 했던 나쁜 사람이야. 네, 아빠가 사기꾼이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0년간 아버지라고 믿고 다른 사람이 가짜였다니요. 할아버지, 그럼 저는 누구예요? 준호야, 넌 우리 가족이야. 엄마의 아들이고 할아버지의 손자야. 그건 변하지 않아. 철수의 말에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것은 자신이 이 가족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르바이트에서라도 할아버지와 엄마를 모실게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20세 청년이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준호야, 고마워. 하지만 아직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돌볼 수 있어. 다행히 돈은 모두 되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이정석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이 빼돌린 돈은 대부분 추적이 가능합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선아,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거야. 23년간 거짓말 속에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진실 속에서 살 수 있잖아. 철수의 말에 미선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빠 모시고 살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럼 우리 다시 함께 살자. 준호도 함께.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3년간의 거짓된 가족 관계는 끝났지만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이정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김영희 지점장님을 다시 만나보세요. 고마움을 전해야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전, 철수는 다시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선과 준호가 함께였어요. 김영희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꽃다발과 감사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15층 VIP 라운지는 일주일 전과 똑같이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지난주의 긴장과 불안 대신 감사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김영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50세인 김영희는 오늘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네요. 네, 영희 씨. 이 사람이 제 딸 미선이고 이 청년이 손자 준호예요. 미선과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구해준 은인 앞에서 깎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담실로 자리를 옮긴 후 철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영희 씨, 이런 건 받기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마음만 받아주세요. 선생님, 정말 과분해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김영희는 꽃다발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어요? 일반적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텐데. 준호의 질문에 김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보였어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죠?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5년 전부터 이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김영희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뵀을 때부터 왠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27년 전이에요, 선생님. 김영희의 말에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998년 선생님이 안양세무서에서 계장으로 계실 때 만났어요. 철수는 기억을 되짚어보려 애썼습니다. 27년 전이면 자신이 45세, 한창 일할 때였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18살이었죠. 김영희가 낡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세금을 못 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을 때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그제야 철수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7년 전 겨울, 고등학생 딸을 데리고 세무서에 온 아버지. 체납된 세금 때문에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족이었죠. 영희, 김영희, 정말 내가 그때 그 아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선생님. 기억해 주시는군요. 김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수는 27년 전을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였어요.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였죠. 김영희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울면서 사정하시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분할 납부를 도와주시고 연체료도 감면해 주셨죠. 당시 철수는 규정상 어려운 일이었지만 고등학생 딸이 있는 가정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상급자를 설득해서 특별 감면을 받아냈던 기억이 났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장학재단에 추천서까지 써주셨잖아요. 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일까지 기억하고 있다니요. 덕분에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경영학과에 진학해서 보험학을 전공했죠. 미선과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던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보험회사 지점장이 되고 이렇게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김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 선생님이 이 보험회사에 오셨을 때 처음엔 말을 걸지 못했어요. 기억 못하실까 봐서요.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지난주였죠. 김영희는 지난 8개월간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보험 계좌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27년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감격했습니다. 27년 전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혼자 조사를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도 남아서 선생님 관련 자료를 뒤져봤죠. 영희야, 고생 많았구나. 철수가 마치 딸을 대하듯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위험에 처하신 걸 알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27년 전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듯이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연이네요. 할아버지가 27년 전에 뿌린 선행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할아버지를 지켜준 거네요. 김영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13세 정도 된 남자아이 사진이었어요. 제 아들이에요. 이름은 철민이에요. 철민이? 네, 선생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철수 선생님의 철자와 민주의 민자를 써서요. 철수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그렇게까지 기억해주고 있었다니요. 선생님, 철민이가 할아버지를 뵙고 싶어 해요. 언제 한번 집에 놀러 오세요. 그럼 우리도 가족이 되는 건가?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가족이에요. 27년 전부터 마음속으로는 가족이었거든요. 김영희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철수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23년간 믿었던 사위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27년 전 인연이 이렇게 기적처럼 자신을 구원해준 감동이 더 컸어요. 영희야,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구나. 네, 선생님. 제가 친딸처럼 모시겠습니다. 보험회사를 나서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지만 잊혔던 인연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죠. 27년 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자신을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철수의 삶은 계속됩니다. 진짜 가족 미선과 준호,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김영희와 함께 72세의 철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거짓 없는 진실한 관계 속에서 말이죠.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철수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